면도날. 이 작품은 서머신 모험의 1944년 작품입니다. 인간의 굴레 그리고 달과 육펜서와 함께 서머신 모험의 3대 장편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내용은 여러 인물들의 인생사를 재미삼아 회고하는 형식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이지만 사실은 작품의 주제나 인물상이 당시 시대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장마다 작은 글들이 10개 전으로 그렇게 실려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 지금껏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소설을 시작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이거를 소설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지 마땅히 붙일 다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줄거리다운 줄거리도 별로 없고 결말이 죽음이나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며 따라서 포괄적인 결론이다. 결혼 역시 꽤 괜찮은 마무리 방식이지만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해피엔딩이라 부르는 것을 비웃어야 한다고 경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결혼으로서 이제 필요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본능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들은 생물학적 임무를 완수한 셈이고 이제 관심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에게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이따금 만나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한 남자를 회상한 내용이다. 나는 그가 나와 만나지 않았던 기간에는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기간에 있었을 법한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내 좀 더 조리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지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오래전에 나는 달과 육펜서라는 소설을 썼다. 그 책에서 나는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가의 특권을 이용해 그 프랑스 화가에 대해 아는 빈약한 정보들이 주는 암시를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흙으로 꾸며내지 않았다. 아직 생존한 사람들이 난처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장인물에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없도록 표현하려고 애썼다. 내가 회상하는 남자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다. 앞으로도 결코 유명해질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삶이 끝난 후 그가 지구상에 체류했음을 말해주는 흔적은 강물에 던져진 돌이 수면에 잠기는 흔적만큼도 못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책은 누군가에게 읽히기나 한다면 이야기 자체가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내재적 흥미 때문에 읽힐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택한 삶의 방식이나 그만이 지닌 독특한 강인함과 장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점점 더 커다란 영향을 끼쳐 사람들은 그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과거에 매우 비범한 인간이 하나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분명해질 것이고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이 책은 내 친구의 전기를 쓰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에 적은 대화들이 원래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말을 기록해 둔 적은 없다. 하지만 나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잘 기억하는 편이고 따라서 당시의 대화를 나 자신의 언어로 쓰기는 했어도 원래 말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믿는다. 조금 아까 나는 아무것도 흙으로 꾸며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약간 수정해야겠다. 나는 헤로도토스는 BC 484년에서 425년 사이에 살았던 그리스 역사가입니다. 나는 헤로도토스 시대 이후 역사가들이 그래온 것처럼 내가 직접 듣지 못한 말들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표현했다. 그렇게 한 것은 역사가들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일 그저 서술했다면 제대로 느낌을 살리지 못했을 장면에 생동감과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다. 나는 재미있는 책을 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 밝은 독자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방식을 이용했는지 쉽게 알아볼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독자의 자유다. 이 소설을 쓰면서 염려스러웠던 또 한 가지는 주요 인물들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본래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을 제대로 알기는 더더욱 힘들다. 사람이란 오로지 그 사람 자체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역, 처음으로 걷는 방법을 배운 아파트나 농가, 어릴 적 하던 놀이, 자연스럽게 들으며 자란 민간 속설들, 먹는 음식, 공부한 학교, 좋아하는 스포츠, 읽은 시들, 믿는 신 등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한다. 이것들은 그저 남에게 전해 들어서는 알 수 없고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스스로 겪고 생활해야만 알 수가 있다. 또한 타국 사람에 대해서는 오로지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그들을 신빙성 있게 나타내기란 쉽지 않다. 헨리 제임스는 1843년부터 1916년까지 살았던 미국 출신 소설가로 후에 영국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헨리 제임스는 섬세하고 신중한 관찰자이며 영국에서 40년간 살았음에도 완벽한 영국인을 창조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몇몇 단편을 제외하고는 영국인 이외의 사람을 등장시킨 적이 없다. 단편에서 내가 그런 시도를 한 것은 단편에서는 인물을 보다 요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략적인 윤곽을 주고 세부적인 부분은 독자 스스로 채워가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달과 육펜스에서 폴 고갱을 영국인으로 만든 것처럼 이 책의 등장인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했다면 실제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완벽한 미국인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그들은 영국인의 눈을 통해서 본 미국인이다. 나는 미국인이 말하는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았다. 영국 작가들이 그런 시도를 하면 미국 작가들이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그대로 재현할 때 범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특히 소구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헨리 제임스는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빈번하게 소구를 사용했지만 영국인이 쓰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구어적 효과는 내지 못하고 영국 독자들에게 불편한 느낌만 안겨주었다. 2. 1919년에 나는 극동지역으로 가는 도중 시카고에 들렀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그곳에 2, 3주쯤 머물렀다. 그 얼마 전에 내가 발표한 소설이 성공을 거두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기 때문에 나는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엘리엇 템플턴입니다. 엘리엇이요? 파리에 계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동생 집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는 만날 시간과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당시 나는 엘리엇 템플턴을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상태였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즈음 그는 50대 후반이었다. 그는 호리호리하고 점잖은 미남형이었으며 숱이 많고 구불구불한 검은 머리칼 사이로 적당히 백발이 섞여 있어 고상한 기품이 풍겼다.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 그는 셔츠나 넥타이는 샤르베에서 마련하고, 이 샤르베는 프랑스의 고급 의류 및 잡화 브랜드입니다. 샤르베에서 마련하고 양복과 구두와 모자는 런던에서 샀다. 그는 파리에서는 리브고슈는 센강 왼쪽 지역입니다. 리브고슈에서 상류층이 많이 사용하는 생기욤가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장사꾼이라 불렀는데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며 매우 붕괴했다. 그는 수준 높은 안목과 지식이 있는 남자였고 자신이 오래전 파리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림을 사고 싶어하는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또 가세가 기운 상류층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 최고급 그림을 팔고 싶어 하더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을 통해 들으면 자기가 아는 미국인 박물관 관장 가운데 이런저런 화가의 작품을 찾고 있던 사람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울의 이름이 새겨진 무슨 프랑스의 인류 가구 제작자입니다. 부울이라는 분은요. 부울의 이름이 새겨진 가구나 치펀데일이 직접 만든 이 치펀데일은 영국의 가구 제작자입니다. 치펀데일이 직접 만든 필기용 테이블을 조용하게 차분해야만 하는 집안들이 프랑스에 많았고 영국에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훌륭한 교양과 세련된 매너를 갖춘 사람을 원했다. 엘리엇이 그런 거래를 주선하고 돈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점잖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고약한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있는 물건이 죄다 남에게 팔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돈 많은 미국인을 초대해 고급 와인을 곁들인 훌륭한 점심을 대접하고 나면 그의 아파트에 있던 값비싼 그림이 한두 점 사라지거나 고급 상감 세공품 가구가 레크칠 가구로 바뀌곤 한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그에게 아파트에 있던 어떤 가구가 없어진 이유를 물으면 그는 원래 것이 좋은 물건이 아니라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과 바꿨을 뿐이라고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물건을 보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미국인들은 변화를 좋아한답니다.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파리에 있는 미국인 부인들 가운데 그에 관한 한 모든 걸 안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은 그의 집안이 몹시 가난하며 그가 당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아주 영리하고 머리 회전이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공작에게 상당한 집세를 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그의 아파트 역시 집 나가는 물건들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와토, 프라고나르, 클로르 로렌 같은 유명한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모자이크 모양으로 나무 조각 세공을 한 바닥에는 사보누리 카펫과 화려한 오비숑 융단이 깔려 있었다. 응접실에는 텐트 스티치 무늬의 루이 15세풍의 가구 세트가 놓여 있었는데 무척이나 우아한 분위기를 풍겨서 그가 주장하는 대로 퐁파두르의 부인이 이 퐁파두르 부인은 1700년대 프랑스 왕 루이 15세의 정부입니다. 퐁파두르 부인이 쓰던 물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어쨌거나 제법 부자여서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련된 신사로서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수준에 올랐는가 하는 것은 그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급하지 않는 편이 현명했다. 물질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는 사교 관계를 넓히는 일에 몰두했다. 젊은 시절 유럽에 처음 왔을 때는 소개장을 들고 명사들을 찾아다니며 발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그러한 발판은 프랑스와 영국의 가난한 귀족 집안들과 사업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튼튼해져 갔다. 그가 소개장을 들고 찾아간 상류층 미국계 부인들은 그의 출신을 특히 마음에 들어했다. 버지니아주의 오래된 가문 출신인데다 어머니 쪽 조상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성격도 쾌활하며 춤도 잘 추고 사격 솜씨도 훌륭하고 테니스 실력도 뛰어났다. 어느 파티에서나 빛나는 존재였다. 주변 사람에게 꽃과 값비싼 초콜릿을 아낌없이 선물했으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직접 초대해 대접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 할 때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부잣집 숙녀들은 소호가에 있는 보헤미안 스타일 식당이나 라탱 지구에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무척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상대가 아무리 귀찮은 부탁을 해도 기꺼이 들어주었다. 또 나이 많은 부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전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려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의 집안 친구가 되었다. 싹싹하고 사교적인 면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파티에 못 온다는 손님이 생겨서 파티 주최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초대하더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따분하게 거지없는 늙은 부인 옆에 앉혀놓아도 부침성 있게 굴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2, 3년 지나자 런던, 설명했습니다. 런던에는 사교 시즌 후반부에 갔다가 초가을에 시골의 저택들을 방문했다. 이런 설명했습니다. 2, 3년쯤 지나자 런던과 그가 정착한 파리에서 그는 젊은 미국 남자가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를 사교계에 소개한 부인들은 그의 인맥이 매우 넓게 퍼진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들은 조금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후원해준 남자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아직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가 매우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 조금 신경에 거슬렸다. 그가 전과 다름없이 정중하고 싹싹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사회적인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자신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속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물론 그는 속물이었다. 대단한 속물, 부끄러움을 모르는 속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서라면 또는
성질은 고약하나 명성이 자자한 귀부인과 사귀기 위해서라면 공공연한 모욕도 참아냈고 딱지를 맞아도 개의치 않았으며 어떤 무례함도 감수했다. 그는 끈질긴 근성을 갖고 있었다. 일단 목표 대상을 정하고 나면 집요하게 공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마치 진귀한 야생란을 찾기 위해서 홍수와 지진과 열병과 적대적인 원주민의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는 식물학자 같았다. 1914년에 일어난 전쟁은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야전 의무대에 들어가 처음에는 플랑드르에서 나중에는 아르곤에서 복무했다. 1년 후에는 옷에 붉은 책 훈장을 달고 돌아와 파리의 적십자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 무렵 그는 퍽 부유해서 사회적 명사들이 후원하는 자선사업에 후하게 기부도 했다. 또 언제나 사람들을 모으는 재능과 뛰어난 교양을 발휘하여 널리 알려진 자선활동에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파리에 있는 해원제 클럽 가운데 최고급 클럽 2군데의 회원이었다. 그는 프랑스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경애하는 엘리엇으로 통했다. 마침내 목적을 이룬 것이다. 3. 엘리엇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평범한 젊은 작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 얼굴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라 가끔씩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와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악수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이상 친해지고 싶은 기색은 전혀 비치지 않았다. 예컨대 오페라 극장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상류층 명사와 함께 있으면 나를 일부러 못 본 척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극작가로서 웬만큼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자 엘리엇이 친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클라리지 호텔에서 함께 점심을 하자는 전가를 받았다. 클라리지 호텔은 그가 런던에 있을 때 머무는 곳이었다. 그날 모임은 인원도 적었고 그다지 세련된 자리도 아니었으므로 그가 나를 시험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작가로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 알게 되었고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로 그를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가을에 몇 주일을 파리에서 보냈는데 그와 내가 둘 다 아는 사람의 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내게 어디에 묵고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하루인가 이틀 후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아파트로였다. 가서 보니 놀랍게도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사교술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는 영국 사교계에서는 작가로서의 내 존재가 그리 대단치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작가라는 사실만으로도 대개 상당한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법 가까워졌지만 우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나는 엘리엇 템플턴이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사회적 신분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쩌다 일이 있어 파리를 방문하거나 그가 런던에 있을 때 그는 모임에 참석자가 더 필요하거나 미국인 여행객들을 대접할 일이 생기면 나를 초대했다. 내가 보기에 그런 미국인들 중에는 오래된 지인도 있고 소개장을 들고 찾아온 초면도 있는 것 같았다. 엘리엇은 그런 사람들을 다소 귀찮아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저명한 친구들을 소개해줄 마음은 들지 않았다. 물론 그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을 대접하고 연극이라도 한 편 구경시켜 주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가 3주 동안 매일 저녁 약속이 잡혀 있거나 또 그들이 그런 대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작가인 나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명사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그런 고민을 내게 그리 김없이 이야기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경솔하게 소개장을 써요. 소개장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까지 귀찮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커다란 장미 바구니나 초콜릿 상자를 보내는 것으로 보상을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그럴 때 나한테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때 보면 나한테 투덜댔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사람 같았다. 그는 내가 우쭐해질 만한 듣기 좋은 말을 초대장에 썼다. 다들 당신을 무척 뵙고 싶어 합니다. 모모 부인은 굉장히 교양이 높으신 분으로 당신 작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으셨다는군요. 모모 부인을 만나보면 그녀는 내 작품 페리인 시와 트레일 시를 매우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했고 내 희곡 연체동물의 찬사를 보냈다. 앞의 것은 휴 월폴의 작품이고 뒤의 것은 허버트 헨리 데이비스의 작품이다. 4.
만일 독자 여러분이 엘리엇 템플턴이 비열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내가 그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그는 프랑스인들이 서비아블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알기로 영어에는 이 단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표현이 없다. 비슷한 영어 단어인 서비스블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 돌봐주는, 친절한 이라는 뜻이 고어에서만 쓰인다고 나와 있다. 엘리엇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잘 베푸는 사람이었다. 물론 젊은 시절엔 어떤 속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꽃이나 캔디나 여러 가지 선물 따위를 안기긴 했지만 나중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주곤 했다. 그런 행동을 통해 베푸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했다. 그의 요리사는 솜씨가 파리에서 최고여서 손님을 맞는 테이블에 언제나 계절의 진미가 올랐다. 준비되는 와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안목과 미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좋은 친구인가 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중요성에 따라 손님을 부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좌중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참석하도록 신경 썼기 때문에 파티는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였다. 등 뒤에서 그를 비웃고 지독한 속물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도 막상 그의 초대를 받으면 흔쾌히 응했다. 그는 프랑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억양도 완벽했다. 또 영국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지간히 귀가 밝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따금씩 튀어나오는 미국식 억양을 알아채기가 힘들었다. 공작이나 공작 부인 같은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어쨌든 입담 좋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타입이었다. 또 이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유쾌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손님과 둘이서만 있을 때 더욱 그랬다. 그는 유쾌한 독설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신분 높은 명사들에 관한 스캔들을 치고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는 없었다. X 공작 부인의 막내의 생부가 누구인지 Y 후작의 정부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된 것도 그를 통해서였다. 내 생각엔 마르셀 프루스트는 1871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도 상류층 인사들의 내밀한 관계에 관해서 엘리엇 템플턴만큼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 나는 파리를 방문할 때면 종종 그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어떤 때는 그의 아파트에서 어떤 때는 식당에서 만났다. 나는 골동품상 돌아다니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가끔은 물건을 사기도 했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때가 더 많았는데 그때마다 엘리엇이 함께 가주었다. 그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에 상당한 식견과 애정이 있었다. 그는 파리에 있는 골동품 가게를 죄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주인들과도 친했다. 그는 가격 흥정하기를 매우 좋아했고 골동품 가게로 향할 때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절대로 혼자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짓만 약간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주인이 부르는 가격의 반값에 산 후 즐거워하곤 했다. 흥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는 언성을 높였다가 부드럽게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 다시 좋은 말로 주인의 인정에 호소했다. 또 비웃는 투로 말하다가 물건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한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가 하면 타이르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문을 향해 걸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가격을 얻고 나면 마치 할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영어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서 갖고 나가세요. 이보다 2배 가격이라 해도 싼 거니까요. 엘리엇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파리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한 신부를 만났다. 그 신부는 수많은 불신자나 이교도에게 가톨릭을 전도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이런저런 만찬에 자주 참석하고 기지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와 상류층 사람들만 대상으로 전도했다. 엘리엇이 비록 출신은 별 볼 일 없지만 최상류층에게 환대받는 신부에게 마음이 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루는 엘리엇이 신부가 개종시킨 어떤 부유한 미국인 부인을 만나서 사실 그의 가족들은 대대로 감독교회 신도였지만 그 자신은 오래전부터 가톨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신부와 함께 셋이서 저녁을 하자고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신부는 번뜩이는 기질을 보였다. 부인은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가톨릭으로 유도했고 그러자 신부는 거만하고 박식한 채 하는 태도는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종교적 열정으로 충만하여 가톨릭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직자이면서도 마치 속세의 사람이
또 다른 속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말투였다. 엘리엇은 신부가 자신에 대해 웬만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기분이 좋았다. 일전에 빵돔 공작 부인께서 선생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엘리엇은 기분이 좋아져 얼굴을 붉혔다. 공작 부인을 소개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부는 지혜로움과 인자함이 담긴 태도로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관대하고 아량이 넓으며 현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또 가톨릭 교회가 마치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상류사회 클럽인 것처럼 얘기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엘리엇은 가톨릭에 귀의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또 성당의 자선 활동에 아낌없이 기부하면서 그의 앞에는 이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많은 문들이 열렸다. 그가 집안의 신앙을 버리게 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일단 개종한 다음에는 독실한 신앙심을 보였다. 그는 상류층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 미사에 일요일마다 참석했고 정기적으로 신부에게 고해했으며 정기적으로 로마도 방문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는 교황의 수행인에 임명됨으로써 그러한 열성에 대해 보상받았다. 또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수행한 덕분에 성묘 훈장까지 받았다. 가톨릭 신자로서 그의 삶은 세속인으로서의 삶 못지않게 성공적이었다. 나는 그처럼 총명하고 상냥하며 교양 있는 사람이 어째서 그런 속물건성에 사로잡히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았다. 그는 갑자기 벼락 출세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남부 어느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었고 그의 조부는 상당한 명성을 지닌 성직자였다. 엘리엇은 자신의 초대에 응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저 근사한 식사를 공짜로 얻어먹기 위해 온다는 사실이나 그들 중에는 멍청하고 무가치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다만 그들의 화려한 이름이 그로 하여금 그들의 결점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다. 나는 그가 유수 깊은 가문의 신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부인들의 충복이 됨으로써 모종의 변함없는 승리를 느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모험과 영웅 같은 것에 대한 열렬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때문에 그가 호리호리한 프랑스인 공작에게서는 루이 9세의 지휘 아래 성지 탈환 원정을 떠난 십자군의 모습을, 여우 사냥을 즐기는 거친 영국인 백작에게서는 헨리 8세가 황금천 벌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헨리와 프랑스의 왕이 동맹을 서약하려고 만났던 장소를 설명합니다. 헨리 8세가 황금천 들판으로 갈 때 왕을 수행했던 옛 조상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엘리엇은 광활하고 화려한 과거의 어느 순간을 살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고타 영감의 이 고타 영감은 유럽의 왕가, 또 귀족의 계보 등을 기재한 영감입니다. 고타 영감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훑을 때마다 먼 옛날의 전쟁, 역사적인 포위 공격전, 유명한 결투, 외교적인 음모, 왕들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이 떠올라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을 것이다. 엘리엇 템플러는 그런 인물이었다. 5. 엘리엇이 점심 초대에 가기 위해 한창 외출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와 그가 아래층에 와 있다고 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곧 준비를 마치고 내려갔다. 제가 모시러 오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아서요. 시카고 지리에 익숙지 않으실 테니까요.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다. 그는 미국이라는 곳은 복잡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해서 유럽 사람이 혼자서 길을 찾아다니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나는 가끔 목격했다. 그가 제안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니 조금 걷는 게 어떨까요? 약간 쌀쌀했지만 하늘은 구름 없이 맑아서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만나시기 전에 여동생에 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한두 번인가 파리에 와서 저랑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선생님께서는 파리에 안 계셨을 겁니다. 오늘 모임은 별로 대단하진 않습니다.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인 이사벨 그리고 그레고리 브라바존 뿐이거든요. 엘리엇은 그러면서 말했다. 아, 그 실내 장식가 말인가요? 맞습니다. 여동생 집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한번 수리하는 게 낫겠다고 이사벨과 제가 제안했습니다. 마침 그레고리가 시카고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동생들은 그 사람을 초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다지 세련된 신사 타입은 아닙니다만 안목은 있는 사람입니다. 메리 올리퍼트를 위해 레니 성의 실내 장식을 했고 세인트 어스가를 위해 세인트 클레멘트 톨버스의 실내 장식을 했지요. 공작 부인은 그 사람을 꽤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이따가 루이자의 집을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어떻게 시카고에 살 수 있는지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요. 브래들리 부인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과부인 것 같았다. 아들들은 딸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다. 두 아들 중 하나는 필리핀에서 정부 관리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과거 그들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외교관이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근무하고 있었다. 브래들리 부인의 남편은 외교관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했다. 그는 몇 년간 로마에서 1등 서기관으로 일했고 나중에 남미 대륙의 서부에 있는 어느 나라에 공사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매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루이자가 시카고의 집을 팔아버렸으면 했지만 집에 애착을 갖고 있더군요. 사실 그 집은 브래들리 가에서 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브래들리 가는 일리노이 주에서 아주 오래된 가문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1839년에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와서 지금은 시카고에서 100km쯤 떨어진 곳에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브래들리가에서 소유하고 있지요. 엘리엇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폈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브래들리가 사람은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세기 중반쯤 중서부 지방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버지니아 사람들, 특히 훌륭한 가문의 젊은이들이 미지의 땅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고향의 편안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떠나왔지요. 제 매부의 아버지인 체스트 브래들리는 시카고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곳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돈을 꽤 번 덕분에 그 아들도 먹고 살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지요. 엘리엇은 고 체스트 브래들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어리어리한 저택과 넓은 땅을 버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한 일이지만 대신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니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말로 직접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태도나 말투가 그랬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브래들리 부인이 그가 저택이라고 부르는 체스트 브래들리가 살던 곳의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을 때 엘리엇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다. 사진 속의 집은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는 수수한 목조가옥으로 아담하고 예쁜 정원이 딸렸고 바로 옆에 흙강과 외양간과 돼지우리도 있었다. 나는 체스트 브래들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도시로 떠났을 때 무언가 확실한 목표를 품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건물 정면이 갈색 사암으로 된 집 앞에 내렸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현관이 있었다. 레이크쇼어 드라이브가 시작하는 거리에 한 줄로 쭉 늘어선 주택가가 있었는데 그 집들 중 하나였다. 맑은 가을날인데도 칙칙한 느낌이 풍겨서 어떻게 그런 집에 애착 같은 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키가 크고 뚱뚱한 백발의 흑인 집사가 문을 열고 우리를 곧 응접실로 안내했다. 들어가자 브래들리 부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맞이했고 엘리엇이 나를 소개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분명히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 같았다. 체격이 큰 편이긴 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눈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누르스름한 얼굴은 생기가 없었고 중년기 비만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래도 패배를 인정하기는 싫은 모양인지 등이 곧은 의자에 몸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았다. 갑옷 같은 코르셋을 단단히 입은 탓에 푹신한 의자보다는 그런 의자가 더 편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도들무늬 자수가 많이 들어간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고래수염으로 만든 빳빳한 칼라가 높이 세워져 있었다. 물결 모양 웨이브의 흰 머리를 공들여 치장에 틀어 올리고 있었다. 다른 손님 한 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엘리엇 오빠한테 들었는데 남쪽으로 돌아서 오셨다면서요? 그럼 로마에도 들르셨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쯤 머물렀습니다. 마르게리타 모후께서는 마르게리타 모후는 이탈리아 움베르토 1세의 왕비이자 그의 뒤를 이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마르게리타 모우께서는 잘 계시던가요? 나는 질문에 다소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어머나, 그분을 뵙지 않고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아하고 좋은 분이신데 우리가 로마에 있을 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른답니다. 제 남편이 거기서 1등 서기관으로 일했거든요. 왜 만나 뵙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우리 오빠처럼 이탈리아 왕궁에는 가지 말아야 할 엉큼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죠.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인 다음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이요? 브래들리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왜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왕족과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후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랍니다. 브래들리 부인은 내가 그 모후를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치 타이르는 듯이 말했다. 선생님도 만나보시면 분명히 그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집사가 그레고리 브라바존을 안내해서 들어왔다. 그레고리 브라바존은 그 명성에 걸맞을 만큼 멋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작달막한 키에 굉장히 뚱뚱했으며 달걀 같은 대물에다 양쪽 귀 근처에서 뒤통수로 이어지는 곳에만 검정색 곱슬머리가 나 있었다. 불거스름한 맨얼굴은 금방이라도 땀을 뻘뻘 흘릴 듯했다. 날카로운 회색 눈과 호색적인 입술 그리고 두꺼운 턱을 갖고 있었다. 나는 런던에서 열린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파티에서 영국인은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굉장히 유쾌하고 호탕하며 많이 웃는 남자였지만 그런 요란한 사교성 뒤에 대단히 약삭빠르고 영리한 사업가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그다지 예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저 몇 해 동안 런던에서 유명한 실내 장식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와 작고 통통한 손을 이용해 감정을 대단히 풍부하게 표현했다. 인상적인 제스처와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말들은 망설이는 고객의 상상력을 금세 자극했고 때문에 그가 부탁하는 사업상의 주문을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집사가 다시 들어와 칵테일이 담긴 쟁반을 내려놓았다. 브래들리 부인이 한 잔 집어들며 말했다. 이사벨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엘리엇이 물었다. 어디 갔는데? 렐이랑 골프 치러 갔어요. 늦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엘리엇이 내게 말했다. 로렌스 데르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벨의 약혼자이지요? 엘리엇, 당신이 칵테일을 마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다음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원래 안 마십니다. 하지만 이 야만적인 금주의 나라에서 달리 뭘 마시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파리에서도 손님이 오면 이걸 내놓은 집이 생겼더군요. 먹물 옆에 가면 먹물이 묻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브래들리 부인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녀의 말투는 온화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어서 나는 그녀가 괜찮은 인품을 가진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엘리엇을 쳐다볼 때 밝긴 했지만 날카로운 표정이 스치는 걸 보면 그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갖고 있다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그레고리 브라바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나는 그레고리 브라바존이 들어오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며 순 많은 눈썹을 무의식적으로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실로 놀라운 방이었다. 커튼과 가구 덮개에 쓰인 크레톤 직물과 벽지들은 전부 같은 문양이었다. 벽에는 묵직한 황금색 액자에 담긴 유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필경 로마에 있을 때 사온 그림들인 것 같았다. 라파엘 파와 구이드 레니 파의 성모 마리아 그림들, 추카렐리 파의 풍경화들, 판니니 파가 그린 고대 로마 유적 풍경화들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낼 때 가져온 기념품들, 즉 조각 장식이 잔뜩 새겨진 흑단 테이블이나 거대한 칠보 세공 화병들도 있었고 칠레나 페루에서 구입한 뚱뚱한 인물 석상과 점토 화병들도 있었다. 치픈데일 풍의 작은 필기용 책상과 상감객 세공을 한 유리 진열장도 눈에 띄었다. 램프의 갓들은 하얀 실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와토풍의 옷을 입은 양치기와 시골 처녀들이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긴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드는 방이었다. 오래 산 집에서 느껴지는 소박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도 났고 온갖 물건들이 섞여 있는 데에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물건들은 브래들리 부인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한데 모아져 있었던 것이었다. 칵테일을 다 마셨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한 아가씨가 들어왔고 뒤이어 청년도 들어왔다. 그녀가 말했다. 늦었죠?
레리도 왔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겠죠? 브래들리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럴 거야. 벨을 눌러서 유진한테 자리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해라. 유진이 현관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벌써 말해놨어요. 브래들리 부인이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제 딸 이사벨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로렌스 데럴이고요. 이사벨은 나와 재빨리 악수를 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레고리 브라바존을 보며 말했다. 브라바존 씨 되시죠?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클레멘타인 도무에 해놓으신 디자인 정말 멋지던데요? 이 방은 정말 끔찍하죠? 좀 고치자고 오래전부터 엄마를 졸랐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시카고에 오셨으니 좋은 기회가 온 셈이죠? 이 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브라바존이 여간에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브래들리 부인을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사벨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는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무척 안락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신다면요.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벨은 키가 큰 아가씨였다. 갸름한 얼굴에 오똑한 코, 아름다운 눈과 도톰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목구비는 그 집안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았다. 나이가 좀 더 들면 날씬해지겠지만 아직은 통통하게 살이 찐 편이었고 상당히 미인이었다. 손도 약간 통통했지만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으며 짧은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도 굵은 편이었다. 피부도 곱고 혈색도 좋았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무게차를 타고 온 탓에 더욱 혈색이 좋아 보였다. 활기가 넘치는 아가씨였다.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건강미와 쾌활한 기분, 행복감은 보는 사람마저 유쾌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련되고 점잖은 엘리엇마저도 그녀 옆에서는 다소 천박해 보였다. 그녀의 청순함은 창백하고 주름진 브래들리 부인을 세상에 지친 노인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식당을 보자 그레고리 브라바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직물 느낌이 나는 어둡고 붉은 벽지로 꾸민 식당 벽에는 엄하고 딱딱한 표정을 한 남자와 여자들의 초상화가 몇 점 걸려 있었다. 매우 서투르게 그려진 그 그림들은 고 브래들리 씨의 바로 윗대 조상들이었다. 브래들리 씨의 초상화도 있었다. 그림 속의 브래들리 씨는 두터운 콧수염을 길렀고 빳빳하게 풀먹인 새하얀 옷깃이 달린 프로코트 차림으로 매우 경직된 표정이었다. 19세기 어느 프랑스 화가가 그린 브래들리 부인의 초상화도 벽난로 선반 위쪽에 걸려 있었는데 담청색 공단으로 만든 이브닝 드레스를 제대로 차려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머리에는 다이아몬드 장식을 한 모습이었다.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손으로 레이스 스카프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져서 천의 한 땀 한 땀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한 손은 타조 깃털로 만든 부채를 가볍게 들고 있었다. 떡갈나무로 만든 가구들도 근사했다. 식탁에 앉으면서 이사벨이 그레고리 브라바존에게 물었다. 이 식당은 어떠세요? 비용이 무척 많이 들었을 것 같군요. 그러자 브래들리 부인이 말을 받았다. 그럼요. 전부 저희 시아버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리스본, 베이징, 키토, 이 키토는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키토, 로마 등 저희가 가는 곳마다 늘 가지고 다녔답니다. 마르게리타 모우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만약에 이것들이 선생님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벨이 브라바존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엘리엇이 대신 대답했다. 전부 태워버리지. 세 사람은 방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루이 15세풍을 주장했고 이사벨은 길쭉한 사각형 식탁과 이탈리아풍 의자를 원했다. 브라바존은 브래들리 부인의 개성을 고려할 때 치펀데일 양식이 적당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의 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브라바존은 그런 다음 엘리엇을 향해 물었다. 올리펀트 공작 부인을 당연히 아시겠죠? 메리 올리펀트 부인 말씀입니까? 그분과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작 부인께서 제게 식당의 디자인을 부탁하신 적이 있지요. 부인을 뵙자마자 조지 2세풍이 적당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번 그곳에 초대받아 식사하면서 직접 보았거든요. 참으로 훌륭한 안목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동안 대화가 오갔다. 브래들리 부인은 잠자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도 그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이사벨의 남자친구인 레리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맞은편
브라바존과 엘리엇 사이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따금 나는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는 무척 앳돼 보였다. 키는 엘리엇과 비슷하여 180cm가 조금 못되었으며 마른 체형에 팔다리가 유연해 보였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럭저럭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고 약간 수줍음을 타는 듯 했으며 어딜 가나 눈에 띌 타입은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겨우 말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 보일 뿐 아니라 묘하게도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는 그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긴 편이었지만 몸집에 비해 크다고는 할 수 없었고 잘생기고 단단해 보였다. 화가들이 그리기 좋아할 손이었다. 체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연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다부지고 강인한 느낌을 주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엄숙한 느낌마저 주었고 적당히 햇빛에 탔다는 점 말고는 특별히 혈색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 용모는 단정했지만 딱히 눈에 띄는 점 없이 평범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편이었고 관자놀이는 약간 들어갔으며 조금 웨이브가 진 짙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눈은 깊숙이 들어간 데다 속눈썹이 숱이 많고 길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커 보였다. 그는 독특한 눈을 갖고 있었다. 이사벨이나 그녀의 엄마나 엘리엇처럼 엷은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인데다 홍채와 동공이 똑같은 색깔로 보였는데 이것이 독특하게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기품과 매력을 볼 때 이사벨이 어째서 그에게 반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이따금 이사벨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곤 했는데 그때 그녀의 표정을 보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에도 말할 수 없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세상에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으리라.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인 나는 그 모습이 부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측은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평화로워 보였으므로 그들이 결혼해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지 못하리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사벨과 엘리엇과 그레고리 브라바조는 실내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그들은 브래들리 부인에게서 최소한 고쳐야 한다는 동의만이라도 얻어내려 애썼지만 그녀는 상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너무 성급하게 독촉하려고 하지 말아요. 전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고는 레리를 쳐다보았다. 레리 생각은 어때? 레리는 좌중을 둘러보더니 눈가에 미소를 띈 채 말했다.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외쳤다. 어머나 레리,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 브래들리 부인께서 지금 상태에 만족하신다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잖아. 그의 말이 너무나 적절하게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나는 웃음이 났다. 그도 나를 쳐다보고 미소 지었다. 이사벨이 말했다. 바보 같은 말을 해놓고선 그렇게 웃지 마. 하지만 그는 계속 웃었다. 입술 사이로 하얗고 가느다란 치아가 드러났다. 그가 이사벨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그녀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고 움찔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은 한 그녀는 레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런데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에는 모성애도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젊은 아가씨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다소 뜻밖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그레고리 브라바존을 향해 말했다. 저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바보 같은 데다 교양도 없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내가 물었다. 하늘을 날다니요? 전쟁 중에 조종사였거든요. 전쟁에 참전하기엔 너무 어렸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어렸죠. 아주 못되게 행동했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속여서 18이라고 하고선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어요. 프랑스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 전쟁이 끝났어요. 레리가 말했다. 이사벨, 손님들 앞에서 지루한 얘기는 그만둬.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근사한 제복 재킷에 멋진 훈장 같은 걸 달고 정말 멋졌어요. 나랑 결혼해 주겠다고 말할 때까지 말하자면 제가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경쟁자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얘는 그만 좀 해, 이사벨.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레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 얘기를 다 믿지 마세요. 이사벨은 나쁜 여자가 아니지만 거짓말을 잘 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곧 엘리엇과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나는 그림을 구경하러 미술관에 갈 생각이라고 미리 말해둔 터였는데 그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나는 미술관에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결국 같이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에 우리는 이사벨과 레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말했다. 사랑에 빠져있는 젊은 남녀를 보니 기분이 좋군요. 그 애들은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요. 왜요? 젊은 나이에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사벨은 19이고 레리도 아직 20살밖에 안 됐어요. 레리는 아직 직업도 없고요. 수입이 코딱지만큼 있긴 하지요. 여동생 말로는 1년에 3,000달러쯤 일합니다. 제 여동생은 결코 유복하지가 못합니다. 빠듯하게 살고 있지요. 직업이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전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테니 좀 쉬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죠. 벌써 1년이나 쉬었는걸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썩 좋은 청년 같아 보이던데? 아,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집안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볼티모어 출신으로 예일 대학인가 어딘가에서 로망스 조교수로 있었고 어머니는 필라델피아 사람으로 오래된 퀘이크 교도 가문 출신이었다더군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 부모는 돌아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도중에 죽었고 아버지는 12년 전쯤 죽었죠. 레리 아버지의 대학 친구가 마빈에서 의사로 일했는데 그분이 레리를 맡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루이자와 이사벨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빈이 어딘가요? 브래들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루이자는 지금도 여름이면 거기서 지내지요. 그녀는 어린 레리를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레리 아버지의 친구인 넬슨 박사가 독신이라서 애들 기르는 법을 도통 몰랐거든요. 레리를 세인트폴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우긴 것도 루이자였고 루이자는 크리스마스 때면 언제나 레리를 여기 와서 지내게 했습니다. 엘리엇은 프랑스식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 그녀도 예상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미술관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도 그림으로 옮겨갔다. 나는 엘리엇의 박학다식함과 예술적 안목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관광객이라도 안내하듯 나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 어떤 미술 교수라도 엘리엇만큼 훌륭하게 그림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혼자 다시 미술관에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로 하고 나는 그냥 그의 안내를 따랐다. 얼마 후에 그는 시계를 보고 말했다. 이제 그만 갈까요? 저는 미술관에는 1시간 이상 있지 않는답니다. 사람의 감상력이 지속될 수 있는 한계가 1시간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와서 마저 보기로 하지요. 헤어질 때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져 있긴 했지만 언짢아져 있었다. 브래들리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녀는 나에게 다음 날도 오라고 초대했다. 이사벨이 저녁에 친구 여럿을 초대했고 식사 후에 함께 춤도 출 예정인데 나도 참석해 즐기다가 다들 돌아간 다음에 엘리엇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와주시면 엘리엇도 기뻐할 거예요. 오빠는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여기 있는 걸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랑 공통의 화제를 가진 사람도 못 찾는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초대에 응한 터였다. 미술관 계단에서 헤어질 때 엘리엇은 내가 초대를 받아들여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 도시에서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여동생에게 6주 동안 머물겠다고 약속했지요. 1912년 이후로 처음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파리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문명인이 살만한 곳은 세상에 파리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다들 나를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마치 이상한 별종 쳐다보듯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미개한 야만인이면서요. 나는 웃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 6. 다음 날 저녁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엘리엇에게 전화가 왔지만 나는 사양하고 혼자서 브래들리 부인 집으로 갔다. 그 전에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층계를 올라가는 동안 거실에서 꽤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큰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모인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 전부 12명뿐이라 조금 놀랐다. 브래들리 부인은 초록색 공단 옷에 목에 꼭 끼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엘리엇은 깔끔한 약식 야외복 차림이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우아함과 세련미가 넘쳤다.
그와 악수를 나눌 때 아라비아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엘리엇은 나에게 체격이 크고 뚱뚱하며 얼굴이 붉은 야외복을 입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거북해 보이는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넬슨 박사였다. 그 순간에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인물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사벨의 친구였으며 그들의 이름은 듣자마자 잊어버렸다. 여자들은 젊고 예뻤으며 남자들도 혈기왕성하고 키가 훤칠했다. 특별히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중에 유독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는 키가 최소한 190cm는 넘어 보였고 떡 벌어진 어깨를 갖고 있었다. 이사벨은 매우 아름다웠다. 새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좁고 긴 스타일의 치마 밑단이 통통한 다리를 감추어 주었다. 드레스의 가슴께로 풍만한 젖가슴 라인이 도드라져 보였다. 맨살이 드러난 양팔도 통통한 편이었지만 목선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소 상기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틀림없이 굉장히 아름답고 탐나도록 매력적인 아가씨였지만 만일 몸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보기 흉하게 뚱뚱해질 것이 분명했다. 식사 때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어려 보이는 내성적이고 수수한 어떤 아가씨와 브래들리 부인 사이에 앉았다.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는 생각인지 브래들리 부인이 내 옆자리 아가씨의 조부모님 역시 마빈에 살고 있으며 그 아가씨와 이사벨이 같은 학교에 다녔노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였다. 아가씨들 이름 중에 내가 들은 유일한 이름이었다. 테이블에서 기억이 없는 농담이 오갔고 모두들 부담 없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다. 다들 서로 잘 아는 친한 사이로 보였다. 브래들리 부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옆자리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었다. 그녀는 확실히 다른 아가씨들보다 말수가 적었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끝이 약간 위로 들린 조그만 코와 큰 입, 녹색이 도는 푸른 눈을 가진 재미있는 얼굴이었다. 엷은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굉장히 마른 몸매라서 가슴이 남자의 것이라 해도 믿을 만큼 납작했다. 농담이 나오면 즐겁게 웃었지만 약간은 억지로 웃는 느낌이 들었으며 실제로는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았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 유쾌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듯 했다. 약간 머리가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지독하게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보았으나 매번 그만두어야 했다. 마땅히 더 나은 이야기거리도 없고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청했다. 넬슨 박사님은 아까 인사 나누셨지요? 그녀는 브래들리 부인 맞은편에 있는 중년 남자를 가리켰다. 저분은 레리의 후견인이에요. 마빈에서 저희들을 봐주시는 의사이기도 하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비행기에 쓰이는 부속품을 만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다지 쓸모있는 물건은 아니지만요. 그 일을 안 할 때는 술을 마신대요.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푸른빛이 반짝여서 나는 그녀가 내가 생각한 이미지와 다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가씨와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그렇다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저 여자는 아주 상냥해요. 또는 저 사람은 골프를 무척 잘 쳐요. 하는 식이었다. 그런 눈썹이 짙고 체격이 큰 저 남자는 누굽니까? 아, 저 사람이요? 그레이 메트린이에요. 저 사람 아버지는 마빈에 있는 강가에 어리려한 저택을 갖고 있죠. 백만장자로 통한답니다. 마빈 사람들은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지역을 명예롭게 해주니까요. 메트린, 홉스, 레이너, 스미스 등이 큰 부자들이죠. 그는 시카고의 큰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레이는 그의 외아들이에요. 그 이름들을 나열할 때 약간 빈정대는 투가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졌다. 그녀는 내 눈빛을 알아채고 조금 얼굴을 붉혔다. 메트린 씨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얘기해 드릴 만한 건 없어요. 부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답니다. 마빈에 새 교회를 지어주었고 시카고 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죠. 그분의 아들은 상당히 풍채가 좋군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사람의 할아버지는 신분이 낮은 아일랜드 남자였고 할머니는 스웨덴 사람인데 싸구려 식당에서 종업원을 했대요. 그레이 메트리는 미남이라기보다는 인상적인 젊은이였다. 세련되지 않고 거친 이미지가 풍기는 그는 짧고 뭉툭한 코에 육감적인 입술을 가졌으며 아일랜드인 특유의 불그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숱이 많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칼을 가졌고 짙은 눈썹 아래로 푸른색 눈동자가 반짝였다. 체격이 대단히 컸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옷을 벗으면 틀림없이 훌륭한 체격이 드러날 것 같았다. 힘도 세 보였고 사내다운 기운이 넘쳤다. 그 옆에 앉아있는 레리는 그보다 불과 7 내지 10cm쯤 작을 뿐인데도 훨씬 왜소해 보였다. 소피가 계속 말을 이었다.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많아요. 저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여자가 제가 아는 것만도 몇 명은 돼요. 하지만 그를 차지할 수 있을 리는 없죠. 왜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레이는 이사벨한테 목을 메고 있거든요. 콩깍지가 씌워버렸죠? 하지만 이사벨은 레리를 사랑해요. 그럼 왜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레리를 제쳐놓고 이사벨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레리는 거의 둘도 없는 친구인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군요. 그레이는 의리 있는 남자이니까요. 그녀의 이 마지막 말이 진심으로 한 소리인지 아니면 약간 비웃는 톤이 섞여 있는 것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녀의 태도에 건방지거나 주제넘게 불손한 느낌은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유머 감각이나 날카로움을 지닌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왠지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별로 교류가 없는 생활을 해온 외동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은행에는 정숙함과 겸손함이 느껴져서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고독한 생활을 했을 거라는 내 짐작이 맞는다면 어른들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들에 관해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을 형성했을 것 같았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가차없이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녀의 녹색이 도는 푸른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17이요. 책을 좋아하나요? 나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여주인의 의무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브래들리 부인이 내게 말을 걸었고 내가 브래들리 부인과의 대화에서 벗어나기 전에 식사가 끝나버렸다. 젊은이들은 곧 식탁에서 일어나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나이 든 우리 네 사람은 거실로 올라갔다. 나는 그날 밤 파티에 초대받은 사실이 좀 의아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이 약간의 잡담을 나눈 후에 그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나 다룰 법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제3자인 청중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았다. 이야기의 주제는 직업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레리의 이상한 태도였다. 그날 파티에 참석한 건장한 청년의 아버지인 매투린 씨가 레리에게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간 것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 기회였다. 레리가 근면한 태도로 능력만 발휘한다면 웬만큼 시간이 흐른 후엔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터였다. 그레이 매투린도 레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적극 권유했다고 한다. 그날 오간 대화가 전부 생각나지는 않지만 요점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레리가 프랑스에 돌아온 직후에 넬슨 박사는 그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고 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비록 심각한 중상은 아니지만 2번이나 다쳤으니 말이다. 넬슨 박사는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그가 군복을 벗은 지도 1년이 넘어 있었다. 조종사로 복무할 때도 제법 훌륭한 성과를 냈고 제대한 후에도 시카고에서 웬만큼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지 여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해왔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제안을 전부 거절했다. 앞으로 뭘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대답 말고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사벨과 약혼하게 되었다. 브래들리 부인에게 별로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떨어지고는 못 사는 사이로 가까이 지내왔고 브래들리 부인도 이사벨이 레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래들리 부인도 레리를 좋아했고 그가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사벨이 레리보다 야무진 편이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 딸애가 채워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리기는 했지만 브래들리 부인은 결혼을 찬성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레리가 직업은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레리에게 약간의 재산은 있었지만 설령 그 10배의 재산이 있다 해도 브래들리 부인은 역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내 짐작으로 엘리엇과 브래들리 부인은 레리가 앞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넬슨 박사한테서 듣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매트리인 씨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넬슨 박사가 레리를 설득해 주기를 원했다. 넬슨 박사가 말했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애는 어렸을 적부터 늘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알아요. 당신이 그가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지금 저만큼 자란 것도 기적이에요. 벌써 술을 상당히 마신 넬슨 박사는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붉은 얼굴이 더 붉어져 있었다. 저는 대단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게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 애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또 애 아버지가 제 친구였기 때문에 맡은 겁니다. 다루기 힘든 아이였어요. 그러자 브래들리 부인이 톡 쏘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씨는 아주 좋은 아이예요. 말다툼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를 부인이라면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무섭게 화를 내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었다면 아마 두들겨 패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혈육이라고 넣는 어린애한테 어떻게 손찌검을 하겠습니까?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친구가 믿고 맡긴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엇이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요. 레리는 빈둥거리면서 지낸 지도 오래됐고 마침 넉넉한 수입이 예상되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겼으니 이사벨과 결혼하려면 그 일자리를 수락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브래들리 부인이 끼어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레리도 알아야 해요. 그 애는 이제 몸도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옛날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대하고 돌아와서 좀처럼 일을 안 하려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가족들한테도 짐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내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일자리 제한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넬슨 박사는 하이볼을 한 잔 더 마셨다. 하이볼은 이 위스키에 소다수 따위를 섞은 음료입니다. 하이볼을 한 잔 더 마셨다. 쭉 들이켜고 나서 다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무슨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30여 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은 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확실히 레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저 나이를 더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성격을 바꿔놓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물었다. 어떤 일이요? 그건 나도 모르지요. 전장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는 도통 말을 안 하니까요. 넬슨 박사는 브래들리 부인을 향해 물었다. 부인께는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레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도 전쟁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달라고 그랬지만 그 애는 특유의 미소만 지으면서 특별히 얘기해 줄 게 없다고 했어요. 이사벨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벨이 여러 번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대요.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었고 넬슨 박사가 시계를 보더니 가야겠다고 일어섰다. 나도 함께 일어나려고 했지만 엘리엇이 더 있으라고 붙잡았다. 넬슨 박사가 떠나고 나서 브래들리 부인이 내게 자기네 집안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게 만든 것 같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저로서는 무척 염려되는 일이라서요. 모험 선생님은 사리 깊은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 선생님, 밥 넬슨과 레리가 별로 친밀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루이자와 저는 넬슨 박사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답니다. 오빠, 선생님께 이미 얘기한 김에 다 말씀드려도 상관없지 뭘 그래? 선생님, 아까 식사하실 때 그레이 메투린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덩치가 큰데 못 볼 리가 있나요? 그 청년은 이사벨을 좋아한답니다. 레리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이사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사벨도 그를 좋아합니다. 만약 전쟁이 훨씬 길어졌다면 이사벨은 어쩌면 그 청년이랑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이사벨한테 청혼까지 했거든요. 이사벨은 좋다 싫다 확실히 대답을 안 했습니다. 루이자 짐작으로는 레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싶어 했던 것 같다더군요. 왜 그 젊은이를 입대하지 않았습니까?
축구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졌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았지요. 어쨌거나 레리가 돌아온 다음에 이사벨과 어떻게 해볼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사벨이 딱 잘라 퇴짜를 낳았거든요. 그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세련된 기품으로 보나 옥스퍼드식 억양으로 보나 그는 영락없이 외무부의 고위 관리 같은 분위기가 났다. 물론 레리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항공대에 들어간 건 상당히 모험적인 행동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는 무언가 아는 척하는 미소를 살짝 짓고 나서 자신이 미술품 거래 관여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잠시 했다.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량 정권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레리는 결코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다 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레이 메투리는 상당히 다르지요. 그의 집안은 아일랜드에서도 꽤 유수 깊은 가문입니다. 집안에 주교도 있었고 극작가도 있었고 또 뛰어난 군인과 학자도 여러 명 나왔다던군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사실은 지난번에 클럽에서 우연히 영국 인명사전을 보았는데 거기서 알게 되었지요. 나는 아까 소피에게 들은 이야기, 즉 그레이의 조부모가 미친한 아일랜드 남자와 싸구려 식당의 여자 종업원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엇은 계속했다. 우리는 그레이의 아버지인 헨리 메투린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하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지요. 그레이는 장차 시카고 최고의 정권회사를 물려받게 될 겁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자리에 오르는 거지요. 그레이는 이사벨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사벨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더없이 좋은 혼처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대찬성이고 루이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자 브래들리 부인이 무미건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미국을 떠나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아가씨들은 자기 어머니나 외삼촌이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진 않아요. 그런 추세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야. 3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데 말이야. 지위나 재산, 주변 조건 등을 적당히 고려해서 결혼하는 것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법이야. 세상에서 유일한 문명국인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말이지. 이사벨은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레이와 결혼할걸. 그리고 한 1, 2년쯤 지나고 나면 이사벨은 레리를 애인으로 삼을 거고 그레이는 유명한 여배우 하나쯤 호화로운 아파트에 들어앉히게 되겠지. 그러면 모두 나름대로 행복해지지. 브래들리 부인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빠, 한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뉴욕 연극단은 한정된 시즌에만 이곳에 오니까 그레이는 화려한 아파트에 있는 애인을 자주 만나지 못할 테고 그 관계가 오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두 다 곤란해지겠죠? 엘리엇은 미소를 지었다. 그레이는 결국 뉴욕 정권거래소에서 활약하게 될 거야. 하여간 너도 미국에서 살려면 뉴욕 말고 다른 데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조금 후에 나는 가리고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떠나기 전에 엘리엇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와 메투린 부자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에 와달라고 청했다. 헨리는 매우 훌륭한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선생님도 꼭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의 투자를 도와주고 있지요. 나는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마땅히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